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어제 뉴스7에서는 대선 전국의 최대 변수가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문제라고 전망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말하는 단일화 1차 시한은 지나간 것이죠.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시작 전인 28일까지를 2차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이슈를 거듭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 9일 앞둔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정도의 변수라고 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잠시 뒤에 단일화를 둘러싼 세 후보 각각의 입장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가 투표용지 인쇄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 안양의 한 인쇄업체. 인쇄기가 쉴 새 없이 투표용지를 찍어냅니다. 그런 게 나오면은 이게 인쇄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전국 37개 인쇄소에서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는데 지난 19일 사퇴 의사를 밝힌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이름 옆엔 사퇴 글씨가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인쇄가 시작된 오늘부터는 단일화 여부가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돼 사퇴 후보가 나오더라도 투표 용지에는 반영되지 않고 투표소에만 안내문이 게재됩니다. 사실상 단일화 1차 시한이 지났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출력되는 만큼 29일과 30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직전인 28일을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3년 전인 지난 20대 대선 땐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 대비 47.89%였고 지난해 총선 땐 전체 투표율 대비 46.6%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전날인 2022년 3월 3일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막판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최근 들어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이슈에 부쩍 신경 쓰는 모습이 도드라집니다. 이 두 번째 TV토론 이후부터는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범보수 후보 간 단일화를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시작 이후 계속 지역을 돌던 이재명 후보가 오랜만에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결국 단일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아류고 이준석 후보도 결국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고 이 후보는 얼마나 시너지가 있는진 모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며 대비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틀 전 TV토론회에서도 단일화를 전제로 자리를 거래하는 건 불법이 아니냐며 이준석 후보에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당권을 주겠다든지 총리를 맡겨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 내란 세력 후보와 단일화 할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앞서 공식 선거전 초반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발언을 삼갔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아쉽긴 합니다. 결국 다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단일화 데드라인이 다가올수록 이 후보와 민주당의 견제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 한 뿌리였다며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구도에서 이 단일화를 해야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줄곧 비판받아온 수직적 당정 관계를 염두에 둔 듯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오늘 첫 일정으로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보수 결집 행보로 보이는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도 열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줄곧 지적돼 온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힌 건데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막판 단일화 성사에 주력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 사전투표에 대한 보수 진영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투표하지 않을 때는 너무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저도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전투표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종합해보면 단일화 여부는 이준석 후보의 결단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완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재명 후보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이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이준석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글을 남겨 논란입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종묘 인근 서순락길과 잠실 석촌호수를 찾아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재정에 대한 관점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엔 단일화는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라며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세 후보,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를 해도 좋다. 나머지 단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발표한 당정분리 3대 원칙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대결을 벌이면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는 3자 구도 필승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댓글을 남겨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엔 되도록 내부 비판을 삼가하는데 선거를 9일 남긴 상황에서 홍 전 시장의 발언은 지나쳤다는 겁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오늘 나란히 민심 풍향계 역할을 내온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 정권을 심판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이 방탄 법안을 대여섯 겹이나 만들어 뒤집어 쓰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처음 충청 지역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논란이 된 경제론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배가 골아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자꾸 허리띠만 졸라매면 사람이 삽니까? 돈이 돌아야 돈이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돌 돈이 없어요. 최근 양당 지지층의 결집 양상이 나타나면서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내란 세력이 다시 귀환할 것인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바로 서느냐? 퇴행할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위해 갈색 머리로 염색했던 이 후보는 투표일을 9일 앞두고 머리색을 검게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남 유색길에 오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와 달리 자신은 방탄복이 필요 없다며 연신 자켓을 열어 보였습니다. 떨리니까 방탄 조끼를 집는다. 저는 조끼 없습니다. 그거 보셨죠? 김 후보는 또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 이 후보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도 겨냥했습니다. 방탄법을 한 겹, 두 겹, 세 겹, 다섯 겹 이 법을 덮어쓰고도 벌벌벌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확실하게 심판하실 수 있죠? 두 후보는 내일 전국 최대표 바친 경기도를 나란히 찾아 집중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경기도 시흥에 거북이 모양의 인공섬, 이른바 거북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이곳을 두고 연이틀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이 거북섬 주변에 인공파도 시설인
웨이브 파크를 유치했던 점을 유세에서 언급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현재 거북섬 상가 공실률이 87%에 달하는데 치적으로 자랑한다며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황정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 경기 시흥 유세에서 거북섬에 있는 인공 파도 시설 웨이브 파크를 언급했습니다. 거북섬에 그 웨이브 파크라고 요새 장사 잘 되나 모르겠네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경기지사 시절 자신이 시흥시장과 함께 거북섬에 웨이브 파크를 유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리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살살 깨워와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웠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현재 거북섬 상권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치적으로 언급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거북섬 내 상가 공실률이 87%에 달한다며 현실을 외면한 얘기라는 겁니다. 알고도 자랑을 했다면 후한무치라고 할 것이고 모르고 이것을 자랑했다면 한마디로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상가가 텅텅 비어 지역 상인들 속 터지는 거북섬을 만든 걸 자랑하니 시흥 주민들은 분노한다고 SNS에 썼는데 논란이 되자 거북섬이란 표현을 거북섬 웨이브 파크로 수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후 정치권 논란으로 번진 거북섬 웨이브 파크 인근의 한 건물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상가 대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관광 유인이 없는 거북섬 재건을 위해 이 후보가 웨이브 파크 유치 등의 노력을 했던 걸 언급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이 후보는 웨이브 파크 사업 유치에만 관여했던 건데 이 후보가 거북섬을 유치했다는 게시글을 잠시 올렸던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대선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정치부 현장 기자가 대선 전국 상황을 분석해드리는 대선 설명서. 정치부 한성훈 기자와 선거 막판 단일화 변수와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단일화 시간이 이제 사흘 남았다고 봐야 하는데, 네. 글쎄요, 막판 단일화 가능성 그래도 좀 열려 있는 겁니까? 아직 사흘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인데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둘러싼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빼고는 뭐든 다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후보 측은 단일화에 선을 그으면서도 유일한 방법은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에 진입하긴 하지만 김 후보와 이 후보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단일화 후보 적합도를 물어봤는데 김 후보가 45.2%로 26.7%인 이준석 후보에 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지율상으로는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 쉽지 않은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물밑에서 어떤 조율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준석 후보 측 캠프 관계자들과 소통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일화 마지노선인 28일 전까지 실제 접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꾸 김 후보가 이 후보와의 단일화나 만남 추진을 공론화하면 오히려 성사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두 후보의 단일화를 내란 단일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단일화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게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글을 남겨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추후 단일화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를 포용하기 위한 제스처다. 그러니까 이 달래기용 메시지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요. 내부에서는 격양된 분위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홍 전 시장이 불필요한 표현으로 선거판을 흔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홍 전 시장 캠프 출신 한 의원은 홍 전 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느꼈던 정치적 상처 이해하고 있지만 당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지내셨던 분이 이 특사단 회동 메시지를 뒤집는
듯한 이런 발언, 당 전체에 부담을 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배신자 인증이라면서 그냥 하와이에 정착하시라 이렇게 비판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네. 그 이 후보의 그 거북섬 네. 발언 네. 정치권에서 꽤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 측이 총공세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앞서 호텔 경제론과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등 이 후보의 경제관에 대한 공세가 어느 정도 이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 단일화 성사 여부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는 국민의힘이 특히 이슈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민주당의 대응도 상당히 강경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오히려 이준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고발한 것도 이 논란인 거북섬을 만든 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비상경제대응 TF부터 먼저 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도 자신을 향한 이 경제, 민생 관련 공세를 차단하려는 의미가 담긴 걸로 봐야 할 듯합니다. 다만 이 후보와 이 민주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앞서 커피 원가 120원 같은 발언의 휘발성이 큰 만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국 법원의 대표들이 모이는 법관회의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인데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언급될지 여부가 특히 관심입니다. 자칫 대선을 앞두고 법원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내일 열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두 가지로 재판 독립 보장과 사법신뢰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대법관들에 대한 고발과 청문회가 이어졌고 대법관 증언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사법부의 그 행위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 그 기본 가치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이 과정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별 재판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당초 회의 개최를 제안한 법관들은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에 유감을 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유죄 취지 재판 비판 안건을 재판 독립 침해 우려로 눈속임하며 특정 정치 성향 법관들이 회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법원 내부에선 대선을 앞두고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의견 표명을 의결할 경우 정치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법관대표 126명 중 회의 개최를 위한 최소 인원인 26명만 찬성해 절반 이상 출석해야 진행되는 회의가 자칫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서울의 한 도로에서 주차돼 있던 관광버스에 승용차가 돌진해 불이 났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아파트에서 난 화재로 잠을 자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이광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관광버스와 SUV 차량 사이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리고 버스 내부를 수색합니다. 오전 4시쯤 서울 답신미동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관광버스를 SUV 차량이 들이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 SUV 차량과 버스가 추돌하여 불이 났고 운전자 부상. SUV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는데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걸로 파악했습니다. 아파트 내부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은 깨지고 외벽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오전 3시 20분쯤 경남 김해시의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방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대피를 하고 비상벨도 누르고 잠결에 놀란 주민 49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삿짐 차량이 몇 차례 후진하더니 덜컹거리며 비탈길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전 10시쯤 서울 고척동 주택가에서 이삿짐 차량 버팀목을 빼던 이사업체 직원이 차량에 치였습니다.
차에다 이렇게 박차를 들었는데 이걸 빼니까 차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이 직원은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 이송됐고 굴러가던 차량은 인근 주택 담장에 부딪힌 뒤 멈췄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재난 문자망으로 종종 받아보는 실종 경보 문자. 사실 번거롭고 시끄럽게 느껴질 때도 많죠. 하지만 이 문자는 알고 보면 시민들의 도움으로 실종자를 골든타임 안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이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흉터가 선명합니다. 8살 아이를 뒤쫓다 넘어져 생긴 상처입니다. 잡으려다가 핸드폰은 땅에 떨어지고 저는 또 넘어져가지고. 지난달 1일 박 씨 휴대폰에 실종 경보 문자가 울렸습니다. 분홍 신발을 신었다는 내용을 보고 고개를 들었는데 마치 영화처럼 차창 밖으로 그 아이가 보였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렀더니 제 쪽을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서 쫓아갔습니다. 문자 발송 2시간 만에 아이는 가족의 품에 돌아갔습니다. 재난 문자망을 이용한 실종 경보 문자가 도입된 지 올해로 5년째. 시끄럽고 귀찮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송출 시간대라든지 그리고 송출 횟수, 지역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좀 조정을 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그래도 박윤수 씨처럼 적극적으로 제보에 참여해준 시민들 덕에 18세 미만의 경우 문자 발송 뒤 평균 8시간 49분 만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실종자들의 사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거든요. 국민분들께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문자를 읽는 단 몇 초가 실종 가족의 애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잠실에 재건축 아파트 심의를 하면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동에 공공임대 세대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퇴짜를 놨습니다. 임대와 일반 세대를 섞어 배치하는 이른바 소셜 믹스를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은 이유경 기자가 한강뷰 공공임대 논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한강변에 자리 잡은 서울 송파구의 대표 재건축 추진 아파트. 최고 70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시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변과 가까운 이 4개 동에 임대주택 물량이 전혀 없고 전체적으로 주로 아래층에 임대주택이 배치된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같은 동에 공공임대와 일반 세대를 고르게 배치하는 소셜 믹스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도 한강뷰가 보이는 동에 공공임대를 배정하라고 요청했고 올해 입주하는 광진구 아파트에는 실제로 한강뷰 임대 세대가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소셜 믹스를 하자 해서 세대를 같은 층 내에 혼합해서 섞어 놓는, 그래서 정말 누가 누군지 모르도록. 하지만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세대를 공공임대 입주자에게 주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한강뷰를 딱 지정해서 넣으라 하는 거는 너무 좀 재산 침해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한테는 편리한 걸 주려면 역 가까이에 그런 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주민들의 갈등만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얻어서 차라리 주거 인프라가 좋은 많은 공공 아파트를 짓는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용도 변경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준 만큼 반대급부로 이렇게 임대주택도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배려하는 것도 사업 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한강이 보이는 공공임대 논란은 계층 간 주거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한 단면입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담배 때문에 국민들이 폐암과 후두암에 걸렸으니 담배 회사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른바 담배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이번 주 진행됐습니다. 5년 전 1심에서는 500억 원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강보험공단이 패소했는데 이번에는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게 될지 핵심 쟁점들 이상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담배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죠? 네, 이번 담배 소송은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30년 이상 흡연자 3,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며 담배 회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2020년 1심 재판부는 폐암의 원인은 흡연 외에 다른 요인도 있고 공단은 흡연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며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이 즉각 항소하면서 현재 5년째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 2심에서는 흡연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하는 게 핵심이 되겠네요. 네, 공단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흡연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폐암은 96에서 7%, 후두암은 85%로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3만 7천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소세포 폐암 발병 위험이 55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이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서 회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담배 회사 측은 흡연은 개인적 선택이고 여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며 금연 성공률이 낮다는 통계가 금연의 자유의지 상실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담배가 기호품으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위법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담배 회사들이 더 많이 팔려고 흡연 중독성을 높였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단은 담배 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하는 암모니아를 불법으로 첨가해 흡연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담배업계가 오랫동안 라이트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이미지를 조성해왔지만 실제로 라이트와 일반 담배의 니코틴, 타르 등의 함량 차이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변론에 나선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담배 중독을 시켜놓고 그게 무슨 궤변입니까? 이미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담배는 어차피 피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항소심 결론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네, 지난 22일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 제출 기한을 준 뒤 선고기일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먼저 참고 서면을 2달 안에 제출하면 이후 공단 측이 한 달 이내에 추가 사안을 제출하는 일정인데요. 이르면 7월쯤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 항소심에서 공단이 이긴다면 담배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첫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는 개인이나 정부가 이 담배 회사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도 실제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 쇼핑 멤버십에 가입하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일명 OTT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광고 자주 보실 겁니다. 온라인 쇼핑 업체들과 OTT 업체들이 서로의 고객 유치를 위해 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OTT와 유통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합종 연횡을 소개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 민족이 국내 OTT 업체 티빙과 손잡았습니다. 배달 구독 서비스에 일정액을 추가하면 티빙에서 야구 등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무료 배달 경쟁을 펼치던 배민이 갑자기 티빙과 손잡은 건 경쟁업체 추격세가 매섭기 때문입니다. 연합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략적 제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변하고 있다. 쿠팡은 쇼핑 멤버십에 가입하면 자사 배달앱과 OTT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입자를 플랫폼에 머물게 하는 락인 효과를 노린 건데 실제로 쿠팡은 월회비 인상에도 가입자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네이버도 넷플릭스와 협력해 쇼핑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광고형 OTT 상품을 볼 수 있게 내놨습니다. 지난 4월 결합 상품 출시 후 두 회사 모두 가입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봤습니다.
하나를 구독했을 때 하나의 혜택을 하는 그런 구독권보다는 여러 혜택들이 있는 구독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유통업계와 OTT의 합종연행은 각종 구독 서비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한두 개 정도 구독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구독하는 게 한 6개 이상 넘어가니까 그 금액들을 실제 계산하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연합분을 구하지 못한 업체들에겐 도태될 거란 공포감도 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그룹 계열인 무료 배달과 OTT를 함께 제공하는 게 끼워 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 참석해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설을 통해 미국이 모든 나라를 지키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는데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계되면서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졸업을 앞둔 미 육군 사관학교 생도 1000여 명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나라를 지켜주는 일은 끝났다며 미국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Crushing America's adversaries, killing America's enemies, and defending our great American flag like it has never been defended before. 미군의 타국 전쟁 파병 등을 언급하면서는 지난 20년간 정치 지도자들이 미군을 끌어들여 희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 시사점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엔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 철수설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나토 국가들의 방위력 증강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고, 한반도나 주일미군에 있어서는 대중국 억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겠죠. 미국의 대외 전략에 호응하지 않는 지역에서 먼저 감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안보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대외 안보 정책 방향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도 우리 정부의 미국 제품 수입을 막고 있는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민감한 30개월 넘는 소고기와 쌀 수입 등이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셈이어서 우리 측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최근 한미 관세협의 국장급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한 건 비관세 장벽 철폐입니다. 지난 3월 보고서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와 정밀지도 반출 제약 등을 우리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을 과도기적 조치로 정해놓고 16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 탓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엄격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은 쌀 수입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을 콕 집으면서 미국산 쌀이 불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orea charges 50. Actually, they charge different from 50% to 513%, and they don't want us selling rice. 미국이 워낙 민감한 사안을 들고 나온 데다 조기 대선까지 겹쳐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된 7월까지 협의를 마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 많아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현 정부가 협상을 적극적으로 타결하거나 마무리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 정부는 당장은 미국산 유전자 조작 감자 수입 허용과 조선업 협력 등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단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집 앞마당에 거대한 배가 들어서 있다면 어떨까요? 이 황당한 집주인은 무섭다기보단 그저 우습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장동욱 기자가 전합니다. 해안가의 한 주택 마당에 대형 컨테이너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변까지 밀고 들어온 배 아래쪽은 흰흙투성이고
거대한 뱃머리는 침실 창문 바로 앞에서 겨우 멈춰섰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노르웨이 트론헤임의 한적한 해안가로 길이 135m에 달하는 11,000톤급 대형 컨테이너선이 덮쳤습니다. 선박이 가까워지는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밖을 내다봤을 때 컨테이너선은 이미 코앞까지 들이닥친 뒤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인데도 집주인은 여전히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Ingenting. Alle har sagt at må ha verdens beste sovehjerte som har klart det der. Sovehjerte, det er katastrofe. 방향이 조금만 틀어졌어도 거대한 선박이 집을 뭉갤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보일러 파이프가 부서져 온수가 끊긴 것만 빼면 부상자도 없고 집도 멀쩡합니다. Så var først og fremst at det her var vanvittig absurd. Rett og slett vanvittig absurd. 현지 경찰은 새벽 당직 근무를 서던 항해사가 깜빡 잠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관계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가격이 불과 1,000원인데 맛도 좋은 국수집이 전국 곳곳에서 인기입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이 공동체 창업한 가게인데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하는 복지 효과까지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입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국수를 먹고 있습니다.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가게 국수 한 그릇 값은 노인과 청소년은 단돈 1,000원입니다. 메뉴는 잔치국수 한 종류만 준비되어 있는데 하루에 100그릇만 판매합니다. 각종 한약재로 우려낸 국물에 김치까지 재료는 모두 국산으로 시중에 파는 국수보다 맛과 질은 더 좋습니다. 다른 데보다 뭐 9,000원, 8,000원 막 그렇게 하는 데보다 더 좋고 맛도 진짜 맛있어요. 이 가게에서 일하는 20명 직원들은 모두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위해 공동체 창업으로 가게를 연 겁니다. 나와서 이렇게 또 활기도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배운다는 거 참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천원국시는 2023년 3월 광주 양동시장에서 처음 열었는데 다음 달이면 10호점이 개점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3,000원에 맛있는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난 겁니다. 한 그릇당 주는 지자체 보조금은 1,500원으로 25%나 줄었습니다. 광주 천원국시 흥행에 최근 전북 김제에서도 천원 새참국시 매장을 열었습니다. 또 경북 경산에서는 국밥집을 오픈했습니다. 좀 더 어르신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식당을 하게 됐고 카페는 이제 많았지만 저희가 식당은 많지가 않거든요. 공동체 창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TV조선이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식 축제 서울푸드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개막 첫날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제주의 골목 식당에 깜짝 방문해 요리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도가 부딪히는 제주 바닷가의 한 식당. 미슐랭 3스타 셰프 스테판 스틸러가 들어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빔국수와 흑돼지 곰국을 한 숟갈 뜬 뒤 고개를 끄덕입니다. The flavors of the meat and the bones are very nicely reflecting in the broth. The meat inside is beautiful. 직접 주방에 들어가 식재료와 조리 과정을 차분히 살펴보고 풍미를 살릴 수 있는 보완점을 제안합니다. Maybe the dish could have almost a little bit more ginger. Grinding a little bit ginger. Yes. 뜻밖의 조언에 식당 주인은 놀라움과 함께 감사를 전합니다. 그 작은 터치가 맛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저한테 찝어주신 거잖아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값진 조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들렌 반죽을 틀에 채워 넣고 아몬드를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프랑스 오레이 파티시에로 뽑힌 질마샤리 선보일 디저트는 제주 딸기 등 지역 재료를 활용한 특별한 레시피입니다. Proposer des desserts qui sont à la fois traditionnels par la base et à la fois d'abord très gustatifs avec des produits locaux puisqu'on a utilisé des fraises d'ici, l'orange. 미슐랭 3스타 셰프를 포함해 30여 명의 유명 스타 셰프가 참여하는 제11회 서울푸드 페스티벌은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맛의 향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최근 군사시설과 국정원 등 국내 주요 시설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반도체 등 우리 핵심 산업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간첩법 적용 범위가 적국인 북한에 한정돼 있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시간대를 옮겨 잠시 후 밤 10시 20분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추적자들 중국발 스파이 보고서 편에선 심각해지고 있는 기밀 유출 실태와 현행 간첩법의 문제를 집중 추적했습니다. 오늘 수원 탑동 시민농장의 모습인데요. 모처럼 쾌정한 날씨에 활짝 핀 양귀비꽃을 구경 나온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3도로 다소 선선하게 시작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6도, 대구 27도, 창원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특히나 중부지방은 한낮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파란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후 한때 전북 북동부에는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5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